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 만에 양국 무역 규모가 60%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한미 교역 통상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오세훈의 협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의 기회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제보다 24포인트가량 더 빠졌습니다. 2620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후에 소폭 반등하는 듯 하더니 방향성 없이 출렁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10원 넘게 뛰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1240원 선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 주 전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 주는 하락폭이 다소 좀 완만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수렁에 빠진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이 3,000선이, 선전 지수는 현재 2,00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6%가량 빠지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8,000선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전시가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데 이 봉쇄에 들어갔던 소식 충격이 정말 컸던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렁에 빠진 상황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전시를 봉쇄했는데 선전은 쉽게 말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IT 기업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 이곳이 봉쇄되다 보니까 이 빅테크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또 미국이 지난 8일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들의 퇴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이 중국은 우리처럼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하루 고작 한 60명 정도 수준인데도 도시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중국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이 치솟던 유가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파가 우리 증시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중국 펀드 수익률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주 ETF도 보시다시피 시장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FNF나 LG 생활건강, 호텔신라와 같은 중국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 증시가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동안 중학, 서학, 동학 개미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런 불안감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계속될까요? 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에 성장률 목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5%를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구체적인 부양책까지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은 증시 위험은 확대된 한편 적극적인 부양 정책은 불충분하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치솟는 환율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올랐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124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도 불안한 모습 보이며 투심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환율이 1250원의 상향 돌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은 곧 있을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환율이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최근 한 30년 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한 4차례 정도 올렸는데 그중에 3번은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오히려 완화가 됐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제가 조금은 무거운 내용을 다룬 것 같아서 분위기를 조금은 전환해서 다시 뜨는 항공주로 잡았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 해외 입국자들에 한해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점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항공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내일 관심 둬야 할 포인트들 또 짚어볼까요? 네, 오늘 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꼽히는 만큼 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전문가들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 시장은 이렇게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 러시아가 디폴트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어서 시장의 경계감이 확산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1년 내내 지속된 주가 부진과 또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이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주총에서 어떤 입장 내놓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박 기자가 얘기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총 시즌이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내일 삼성전자 주총을 시작으로 또 17일에는 메리츠증권과 호텔신라, 25일에는 KB금융과 SK텔레콤, 금호석화, 29일에는 LG와 SK, 카카오 등의 주총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 주총 시즌 주목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경영진 선임을 놓고 국민연금까지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부결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주주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어 우려됩니다. 박찬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 등이 논의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경계현 DX 부문장과 박학규 DX 부문 경연지원 실장 등 4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주주들은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인상 등 대외 문제로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GOS 논란으로 7만 원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경계현 박학규 후보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 주주들의 반대에도 안건은 예정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선임안 의결 요건은 찬성률 50% 이상인데 삼성전자 우호 지분이 20%대로 높아서 지분율 8.7% 수준인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약 5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찬성을 권고하면서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주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주들은 주가가 부진한 만큼 회사가 보유한 100조 원 규모의 막대한 현금을 풀어 자사주 매입 등 추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쓰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추가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주총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적은 없고요. 성난 주주들을 자제하려고 노력은 시키겠지만 주총이 딱히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부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문제로 급락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안정될 경우 급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전자가 목표로 내건 3나노 GAA 공정의 양산 성공 여부도 주가 향방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 주총을 통해 새로 선임될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번 GOS 논란을 잘 해결한다면 주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이번 주총 시즌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경영권 분쟁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번에는 증권부 정의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경영권 분쟁 어떤 기업에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기업으로는 각각 작년과 재작년 이제 사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던 한진칼과 금호석유화학입니다. 한진칼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요. KCGI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정관 변경과 사회이사 선임 관련된 주주 제안에 나섰습니다. 네, 이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서윤석 그 이대 교수죠. 기존의 이 대기업들에서 뭐 포스코나 SK, NC소프트에서 사회이사 경력을 여러 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사회이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와서 투명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고 또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실형받은 자는 이사 선임 불가능.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 조현민 사장에 대한 어떤 견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컵 갑질로 알려져 있는 이 조현민 사장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논란이 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KCGI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2년 전과는 이제 사뭇 다른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 2020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양측의 우후 지분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져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20년에는 KCGI와 반도건설 그리고 조연아 씨가 이제 3자연합을 구성해서 주주총회에 나서면서 이제 표대결이 가능했던 반면에 올해는 KCGI가 단독으로 나서면서 17.2%대의 지분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사측의 우호 지분율은 약 30%인데다 과거 한진칼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던 델타항공까지의 지분까지 여전한 상황인데요. 결국 주총 결과는 사측의 심심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이제 실제 주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난 2020년 첫 거래일 39,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는 4개월 만에 이제 각자의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9,5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연초 대비 오히려 1만 원 가까이 올해는 오히려 연초 대비 10,00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예. 사실상 경영권 분쟁 소지는 없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제 사실상 승리하기 쉽지 않은 싸움을 두고 일각에서는 KCGI의 엑시트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총 이후 KCGI의 행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금호석유화학 분쟁 어떤 겁니까 이번에는? 네,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한진칼과 달리 주주총회 당일 표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총 안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패배했던 박창구 회장의 조카이자 최대 주주인 박철환 상무 측이 배당과 사회이사 선임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을 했는데요. 전 상무죠? 예, 맞습니다. 예. 배당 금액만 놓고 보면은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10,000원. 네, 다음 CG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금액만 놓고 보면은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10,000원. 그리고 박철환 전 상무 측이 제안한 주주 제안안에서는 14,900원입니다. 각자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이런 예. 가운데 현재 지분율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에 확실한 우세를 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창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5%고 박철환과 특수관계인은 10.16%입니다. 네, 양쪽 지분 차이가 이제 크지 않고 둘 모두 과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국민연금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각각 18%와 7% 그리고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배당금 확대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주주 제안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상황인데요. 결국 오는 25일 주주총회 현장에서 ISS의 권고안과 여기에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움직일지 또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른바 이 조카의 난이 지금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다지 명분 있는 분쟁이 아니다 이렇게 해외 자문사들은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총 시즌에 좀 눈여겨볼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표결될 예정이고요.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어제 패소했지만 오는 25일 예정된 회장 선임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30일 더 유지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일부 주주의 반대를 넘어야 하고 또 선임되더라도 경영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성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일 때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한 부회장에게 내린 게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한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데 주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약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 중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출범 후 회장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956년생인 한 부회장은 회장 취임 후 3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만 68세가 됩니다. 하나금융 정관상 회장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김정태 회장처럼 임기를 줄여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임기 중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회장직은 유지됩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은 현재까지 주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일 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정도 남아있는 데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은행 지주는 이게 오너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특별하도 뭐 중간에 뭐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인 회사는 굴러갈 수 있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윤 당선인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26% 오른 47,4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주총 더 짚어볼까요? 네, 이제 28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SK케미칼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배당액 증대 등을 담은 안다자손운용 측의 주주 제한 안건을 표결 앞두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오는 29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한을 가능케 하는 내용과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관 변경 주주 제한 안건이 표결될 예정입니다. 예, 이 권고적 주주 제한, 주주들이 ESG와 관련한 사항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산업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 중입니다. 올해 한미 FTA 발표 1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통상교역 관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눈여겨볼 주요 현안들 그리고 지난 10년의 성과들 짚어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한미 간에 서로 무역 장벽을 낮춘 성과 분명했다, 상호 윈윈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양국 입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 살펴보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동북아 FTA 전초 기지를 확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5개 국가가 있는데 중국, 일본, 대만, 몽골 그리고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국가가 있는데 예. 이들 국가 중에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FTA, 동북아시아의 전초 기지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국제 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상을 높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에 우리나라를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를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로 한번 알아볼까요? 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상품 무역의 경우에는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1,008억 달러였는데 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691억 달러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1년 당시에 24억 원에서 지난해는 24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50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예,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국의 수출, 양국의 실익을 좀 더 알아봤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 무역 수지라든가 대한국 투자액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직접 방소호 기자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상품 무역 규모는 210조 원으로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68% 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 모두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대미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FTA 체결 전보다 76%나 늘어 전체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관세 철폐 효과와 함께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며 전기차 수출이 매년 192%씩 증가했고 덩달아 2차 전지 수출 증가율도 연평균 20%에 달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경우 수출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고 우려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연평균 10%나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미 수출 상위 품목들은 코로나19 이후 수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서 FTA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And we're in a win-win agreement and a relationship that keeps on giving and keeps on strengthening. 수출은 늘었지만 투자 부문에선 성적이 영 안 좋았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FTA 체결 전인 2011년 24조 5천억 원에서 2020년 77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6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로 대표되는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했다면 미국은 몇몇 OTT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미 수출 증가가 결국 한국의 모회사와 미국의 자회사 간 거래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강도 높은 수입 규제들도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말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수입 규제 조사는 총 49건으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5%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철강 232조입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은 200만 톤대로 감소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많은 경쟁 국가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했고 EU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국도 자극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한미 FTA를 따라가는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느덧 10살을 맞은 한미 FTA가 다음 10년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투자는 불균형이 상당하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수출 기업들 입장에선 흑자가 난다는 거니까 반응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좀 표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응답은 굉장히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는데요.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이 16.6%,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80.7%로 전체 97%, 응답 기업의 97%가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느냐라는 물음을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득을 봤다. 58.9%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관세 철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경쟁력이 높였다.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예. 또 그리고 거래 신뢰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개척과 한국 제품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미 FTA가 그만큼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각각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응들이 좋습니다만 네.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반대 여론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처음 이 FTA, 한미 FTA 로드맵을 들고 나온 연도가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여론이
그렇게 들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한미 FTA 공식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6월 30일 최초 협상 결과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이 다시 이제 추가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관세 철폐 일정 연장을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약 3년이 넘는 긴 협상을 거쳐서 2010년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이 되고 결국 2012년 3월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발효 6년이 지난 2017년에 양국이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기주의 내세우면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미 FTA 개정 논의가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결국에는 2018년에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에 이르게 되고 2019년 이듬해인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개정 의정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추가 개정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줄곧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통상 시장에서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FTA 협상안을 두고 개정 논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향후 FTA에서 좀 눈여겨봐야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또 이 밖에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변수도 있고 그리고 WTO 국제무역기구가 있는데 다자무역주의가 좀 퇴색이 되면서 이런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체결 당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협정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새로운 협정들이 체결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처럼 공급망 위기 같은 부분도 협정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협정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보 조달이라든가 또 상호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좀 이행을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한미 협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협상을 했던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죠. 그 결과로서 등장이 됐던 WTO 세계무역기구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네바에. 근데 거기는 개업은 했지만 지금 완전히 휴업 상태입니다. 어젠다가 없어요. 그러고 세계 어느 지도자, 어느 국가도 이 교역을 추가적으로 더 자유화해보자.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개방하자고 주창하고 나서는 사람은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서로 간에 합의한 룰, 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 이 룰은 상당히 퇴색이 되고 있다. 네, 이번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제재 덕분에 최근에 좀 지지율이 또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동맹국하고 함께 가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통상 압박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고요. 또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16일입니다. SK 실트론 공장을 찾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 양국 대표가 동시에 우리나라 현지 미국 공장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하는 내용하고요. 또 그리고 공급망 구축에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철강 232조 조치, 저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32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통해서 일정량 이상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끔 해놓은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철강,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데 232조 조치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임 기자, 아무래도 문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공약들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2017년 초에 5억 원대 후반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2억 원 후반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 집값이 급등한 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 공급이 부족했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전체로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은 이 다른 앞선 정권들과 비교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예. 이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보다 또 이 박근혜 이 정권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었죠. 네, 하지만 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집값의 바로미터인 이 서울의 공급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에 이 서울 내에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말 적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공급을 해야겠는데 마땅한 땅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죠. 예.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의 아파트는 전체 42만 8천 가구 중에 24%에 달합니다. 노원구나 도봉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가 넘는데요. 예. 결국 지금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을 재건축하거나 저층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현재 상황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사실상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확대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원표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초 발표한 2040 서울 플랜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5층 규제 폐지와 용도 지역제 개편입니다. 먼저 35층 규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규제 때문에 서울시와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이 50층 높이로 가능해지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제는 산업화 시절 정해진 오래된 제도를 2022년에 맞게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거나 여가, 상업 등 점차 복합화되는 도시 개발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새로운 용도지역 제도는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에 상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약 1년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남은 건 정부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시의 주택 정책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정비사업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130만 호 공급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35층 규제 폐지와 연계한 민간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의 구분에 따라 일반 주거 지역에서 1종, 2종, 3종, 또 준주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주거 지역별로는 최대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용적률 규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도시는 더 발달했고 사람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건물을 높게 만드는 데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 즉 땅의 건물이 얼마나 높게 올라가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아파트를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 볼 수 있는 용산의 첼리투스, 그리고 성수동의 트리마즈는 모두 300%를 넘는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볼 수 있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는 299%, 아크로 리버뷰는 275%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200% 초반,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적률 500%가 현실화된다면 산술적으로는 지금 높이의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밀 안전진단 면제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동안은 30년이 넘은 아파트도 충분히 안전하다 이런 이유로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건축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춰서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법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흔히 강남권 재건축의 사업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 사업 추진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만약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면 막혀있던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은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또 민간 사업의 활성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 기자, 정말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게 현실화된다면 서울이 정말 멋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가 걱정되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규제 완화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국회 상황을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심차게 공약을 내세웠지만 네. 실제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5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소야대 국면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약의 대부분이 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앞서 지금 홍원표 기자가 정리해줬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에도 네. 이 노무현 시절 정권에서 도입된 이후에 이 보수 정권에서는 유예를 하다가 네. 다시 현 정부 들어서 부활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정부의 재량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도 물론 있는데요.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서둘러 밀어붙일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짚어볼 게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집값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도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공급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결과를 다르게 예측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 민주당의 경우는 이 태생적 자체로 이런 이 집값에 대한 안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또 이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더 조금 더 완화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얘기 더 들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원구나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예. 지금 이제 연락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매물을 다시 회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이제 그동안 문의조차 없었던 매물들도 대선 이후에 지금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면 아파트 값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상승은 있더라도 재건축 외에도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아래 수석연구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규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개발과 토지 보상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원활한 공급량이 확인될 경우 수요층 심리가 안정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되는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잠잠하다가 대선 직후에 좀 문의가 많아졌어요. 집을 내놨다가 다시 거둔 사람들도 있고. 총 14개 단지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13개 단지는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입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1에서 16단지 역시 정밀 안전진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재정비 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으로 공약을 내건 만큼 앞다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일산의 문촌마을 16단지와 강선마을 14단지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최근 신청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물론 주변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한 차기 정부의 출범을 맞춰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원은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건데 어쨌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주요한 방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갖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꽉 막혔지만 정권 교체로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다만 재정비 사업 특성상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해당 구역들의 기대감이 일고 있는 모습 또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 전문가 분석에서 단기적인 상승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갈 거다. 이런 조언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임 기자, 재건축 말고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좀 예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사실 이 시장 변화에 대한 투자 전략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조세 부분, 방금 말씀하신 조세 부분을 완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 제로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수요자들이 지난 몇 년간 충분한 경험을 한 것이 언제든 정권이 바뀔 수 있고 또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재 가치나 미래 가치가 높은 주택을 최소한의 수로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이번에도 유효하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 책임연구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주택을 매도한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좀 더 좋은 한 채, 즉 세간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우는 더 상급지나 해당 지역의 대장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1, 2년은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확실히 정해질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원과 목동, 압구정, 여의도를 비롯해 1기 신도시가 차기 정부의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재건축 투자의 특징을 감안할 때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임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마지막으로 뽑아보죠. 네, 유튜브 제목은 제가 이제 봄과 함께 또 이 재건축에도 훈풍이 분다 해서 윤석열, 오세훈 콜라보의 재건축 시장 봄바람 으로 꼽아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이 재건축 지금이 이제 황금기를 맞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황금보다 재건축 그리고 들썩들썩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봄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 웨스트 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브라질로 투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이 브라질은 대표적인 원자재 강국인데요. 이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강국인 브라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브라질 증시에 유입된 외국 자본 무려 138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난해 138억 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건 연간 자료고요. 지금 3개월 만에 이 기록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1년 동안에 몰릴 돈이 3개월 만에 한꺼번에 그렇죠. 몰렸다는 건데 브라질이 뭐 원자재 강국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유는 좀 짐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렇죠.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원자재 또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 전쟁으로 두 국가가 모두 생산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대안책으로 브라질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브라질은 원유, 철광석, 대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증시의 주가 지수인 보베스파 지수에서 에너지 소재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입니다. 그만큼 브라질 경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브라질이 원자재 말고도 농산물도 생산을 많이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브라질 국립통계원에 따르면요. 올해 브라질의 농산물 생산량 약 2억 7천만 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975년에 공식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정제하기 전에 설탕, 원당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원당과 커피,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생산과 수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대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생산과 수출 세계에서 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농업공사는요. 농산물 생산과 수출 증가세, 가만 보니 5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최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입된 자금들도 주로 뭐 원자재나 농산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다국적 금융정보 업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브라질 증시에 유입된 외국 자본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상위 기업을 보니까 광업에 34.77%, 30% 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업과 석유, 가스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에너지 쪽으로 투자 자금 유입이 늘면서 브라질 지수 보베스파 지수가 올 들어 지난주까지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 보면은 상승폭이 브라질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은데 요즘 우리 서학개미들도 ETF 통해서 브라질 시장에 많이 또 진출을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올 들어 꾸준히 브라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FN 가이드에 따르면 브라질 펀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정액 증감, 한 주 동안 브라질 펀드에 13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은 54억 원, 3개월 동안은 63억 원인데요. 네. 이 전체 브라질 펀드가 823억 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7% 정도가 3개월 만에 증가한 겁니다. 또 같은 기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한 주 동안은 1.78%, 한 달 동안은 5.68%, 3개월 동안은 무려 18.36%나 올랐습니다. 이 올 들어 브라질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의 자금도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브라질 ETF, 미국 국제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쉐어즈 MSCI 브라질 ETF도 1월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이후의 상승세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해지는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사실 이런 브라질 투자 열풍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앵커 아시나요? 몰랐어요. 언젠가요? 아, 네. 꽤나 좀 시간이 흐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2011년에도 이 브라질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국채 수익률이 10%가 넘고 또 종합소득과세 면제 등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당시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의 브라질 국채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가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크게 본 건데요. 이 환차손은 환율이 급락하면서 나타나는 또 자산 가치 하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2년 동안 발생한 환차손만 무려 22%에 달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례로요. 브라질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도 한차손으로 손실을 크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환해지 장치가 없었던 탓에 투자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14%나 올랐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손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헤아라가 뭐 가깝게는 2년 전에도 한번 크게 폭락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투자할 때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헤알화의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초만 해도 달러 대비 헤알화가 5.70 헤알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달러당 5.11 헤알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많이 떨어진 건데요. 이게 헤알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당 살 수 있는 헤알화가 많아진 겁니다. 이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헤알화의 가치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 투자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들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